물리의 정석 3권이 이제 제목이 보시면은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과 고전 장론인데요. 뭐 여러분 책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학으로 떡칠한 책이고, 뭐 1, 2, 3권 마찬가지고, 그래서 산수를 어차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초 수학을 먼저 얘기하자면은, 결국 상대성 이론이 이게 시간과 공간과 좌표에 대한 이론이니까 우선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공간과 좌표를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하죠. 보통 직교 좌표를 3차원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x, y, z 축을 보통 저런 식으로 그리고 각 축까지의 거리 이렇게 지금 색깔 빨간색 화살표를 이렇게 적당히 잘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축까지의 거리를 x, y, z로 하면은 그게 이제 이 전피의 좌표가 됩니다. 이건 이제 직교 좌표계고 다른 뭐 구면 좌표계나 이런 것도 이제 도입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벡터라는 양이 있는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이죠. 저렇게 이제 문자 위에 화살표를 써서 표기를 하고, 크기는 저 화살표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으로 저렇게 나타내는데, 크기만 있는 양을 이제 스칼라라고 합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방향이 있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좌표를 도입했을 때. 그래서 벡터의 성분을 3차원에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A가 AX, AY, AZ.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거는 성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분이 있고 좌표가 있는 거다. 성분은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AX와 AZ에 100, 00, 00, 00, 1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EX, EY, EZ 이런 식으로 또 이쁘게 쓸 수가 있죠. 요거를 서메이션 기호로 시그마 I는 X, Y, Z 해서 AI, EI, hat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고급 기법입니다. 저렇게 쓰는 게 그냥 같은 표현이에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쁘게 쓰는 거 좋아해서 저런 식으로 쓰고, EI 이제 hat 요렇게 hat이라고 하죠. 영어로 저걸 씌운 거 이제 기저 베이스라고 합니다. 기저를 통해서 기저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기저는 1, 0, 0, 0, 0, 0를 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이제 기저 벡터로 보통 저렇게 잡고, 그 개수 AX, AY, AZ가 이제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저가 되고요. 3차원에서.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그게 이제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인데 상대성 이론 하다 보면, 이거는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첨자가 중복되면 중복된 첨자에 대해서 더한다. 왜냐하면 시그마 기호를 달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물리학자들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게을러서. 그래서 벡터 A가 아까 봤듯이 기저에다가 성분을 저렇게 썸메이션 한 건데, 저거는 I 첨자가 중복돼 있죠. 중복돼 있는 거는 그냥 시그마를 생략하겠다. 그래서 보통 저렇게 씁니다. 중복된 첨자는 더한다. 저게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 B1, A2, B2 해서 A인 게 예를 들어서 저렇게 더하는 게 있으면 그냥 AI, BI로 쓰겠다는 거예요. 또 혼동이 생길 때는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더하는 게 아니야. 그럼 보통은 중복된 첨자가 있으면은 기본 옵션이 더하는 거고, 더하는 게 아니야 할 때 오히려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더하는 게 아니야, 더하지 마. 그런 식으로. 자, 벡터에 이제 두 벡터가 있어요. 스칼라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는 내용일 텐데, 고등학교 때 뭐 공간도형이나 벡터 하면은 배우는 내용일 텐데, 3차원 벡터 AB가 저렇게 있을 때,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스칼라곱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는 크기의 곱에다가 각도의 코사인 값으로 주어지는데, 성분으로 쓰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AX, BX, AY, BI 이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인슈타인 컨벤션으로, 그죠? 시그마 교 빼고 AI, BI가 됩니다. 스칼라 곱의 결과는 스칼라예요. 이거는 이제 좌표가 바뀌어도 이 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좌표축을 XY 저렇게 잡아서 그냥 2차원만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벡터의 크기 A하고 A를 스칼라 곱을 하면은 이게 A야 A야니까 이것도 사실 스칼라 곱이 되겠죠.
그래서 저 벡터의 크기를 저런 식으로 AI의 루트를 씌운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벡터의 길이는 우리가 좌표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저기 이제 프라임부터 x 프라임, y 프라임부터는 파란색 좌표로 바꾸더라도 벡터 A 빨간 화살표의 길이는 변하지가 않아요. 저게 이제 스칼라 M입니다. 근데 성분은 바뀌죠. 새로운 좌표에서 성분은 바뀝니다. 성분은 바뀌지만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저기 A하고 B하고 서로 다른 두 벡터를 이렇게 스칼라 곱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저거는 이제 그 결과가 스칼라 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벡터 곱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벡터 프로덕트 또는 크로스 프로덕트 그거는 이제 벡터 A하고 벡터 B가 저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벡터 A 크로스 벡터 B라고 쓰고 이 결과는 벡터예요. 벡터이기 때문에 성분이 있습니다. 성분이 있는데 성분이 이제 X 성분이 어떻게 되면 AY, BG 빼기 AG, BY Y 성분은 AG, BY 빼기 AX, BG Z 성분은 XY 빼기 YG 이렇게 주어집니다. 좀 복잡하죠. 여기 이제 그 사이클릭이라고 하는데 잘 보면은 자, 이 XYG 빼기 ZY, YGX, GXY XYZ가 이게 XYZ 사이클릭이라고 그래요. XY, YG, GX 요렇게 순환되는 순서에서는 플러스 값이고 순서를 바꿨을 때 YG, ZY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저런 식을 이제 이쁘게 이렇게 씁니다. 입실론 IJK를 도입해가지고 입실론 IJK 여기 이제 그 반복되는 첨자 IJK 새 인덱스가 전부 반복이죠. 전부 다 덧셈입니다. 저게 1, 2, 3 돌아가면서 덧셈인데 입실론 IJK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레비 시비타 심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입실론 IJK가 그래서 이거는 입실론 IJK는 첨자가 둘 이상 같은 게 있으면 제로고 그러니까 세 첨자가 전부 다른 값을 가지는데 1, 2, 3, 2, 3, 1, 3, 1, 2는 플러스 값 2, 1, 3, 1, 3, 2, 3, 2, 1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은 XYZ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해 보면은 저게 이제 입실론 IJK, EI, AJ, BK를 넣고 돌려보면은 저 위에 표현이 나오고 저거를 이제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저게 또 저렇게 돼요. 행렬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곱은 결과가 벡터다. 벡터고 거기에 이제 저기 입실론이 들어간다. 이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미분이 있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미분이 뭐냐면은 함수가 있을 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두 점 a하고 b가 있고 그럼 여기 함수값이 fa가 있고 fb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은 a, fa가 되고 여기는 b, fb가 되겠죠. 이 ab 사이 간격을 델타 x라고 하고 그 fa, fb 간격이 이제 델타 y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죠. 요렇게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저게 저 직선의 a에서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인데 미분은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죠.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극한으로 정의가 되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저 기울기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입니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적분이 있는데 적분은 뭐냐면 사실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y는 fx가 있을 때 a에서 b까지 이 곡선과 이 a, b와 이 x축으로 둘러싸인 아래쪽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문제인데 이 넓이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게 쪼개서 더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숨기기는 안 되나요? 안 되면 그래서 xi 번째 직사각형에 대해서 높이가 fxi가 되겠죠. 이 직사각형 이 폭은 이제 요걸 n 등분했다 치고 a에서 b까지 b 빼기 a라는 길이를 n 등분했을 때 직사각형의 폼은 n분의 b-a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 빼기 a로 다 똑같고 높이는 fxi가 되겠죠. 함수값. 그래서 그거를
쭉 다 더하면 됩니다. n 개를 쭉 다 더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가 되려면은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고 이게 직사각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건데 무한계로 잘게 쪼갰을 때 그때 이제 이 넓이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저렇게 인테그랄 ASB까지 fx dx라고 쓰고 이게 뭐냐면은 연속적으로 더하는 거죠. 이게 극한이 n이 무한히 잘게 쪼갰다는 게 연속적으로 더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이 썸메이션이 아니라 썸메이션은 불연속 더하기고 여기 인테그랄 쭉 길게 누린 거는 연속으로 더하라 ASB까지 fx는 높이 dx는 밑변의 길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다변수가 있을 때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냥 방금 봤던 거는 이제 y는 fx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이었고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수가 n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n개 중에 어떤 특별한 변수 하나가 변화했을 때 전체 함수가 얼마나 변하느냐 여기 이제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편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변수 함수일 때랑 똑같이 정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i번째 변수만 약간 변화시킵니다. 그 x가 변화했을 때 i번째 변수만 변화했을 때 함수 값이 전체 얼마나 변하느냐는 순간 변화예요. 그걸 이제 이 라운드 이렇게 파셜로 써가지고 저렇게 이제 미분기로 씁니다. 파셜 이런 U자를 뒤집은 같은 저게 이제 편미분기어죠. 그러니까 저건 이제 그 xi만 변수로 보고 미분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관련된 이제 연산자가 델 연산자가 있는데 델 연산자는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ex 파셜 x, ey 파셜 y, ez 파셜 z 저거 이제 그 아인슈타인 컨벤션 쓰면 ei 파셜 xi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저게 이제 x로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말하자면 벡터인데 미분 연산하는 벡터라고 보시면 되죠. x 방향으로 미분, y 방향 미분, z 방향 미분.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스칼라 함수 파이가 있을 때 거기에 대를 작용시키면 저게 이제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그레디언트. 저 값을 그레디언트라고 그래요. 델타 파이를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이게 사실 그 밑에 d파이라고 쓴 거는 토탈 데리버티브를 토탈 데리버티브는 이 각 변수에 대해서 x, y, z 각 변수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시켰을 때 전체 파이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거를 쭉 다 더한 게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델에다가 그 벡터 값을 저렇게 이제 그 스칼러 곱을 하듯이 저렇게 이제 연산을 시키면은 이제 요거 그레디언트는 결과가 벡터입니다. 근데 다이버전스는 결과가 이제 스칼라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고요. 다이버전스가. 그리고 또 컬이라는 게 있는데 컬은 이제 회전이라는 뜻이죠. 회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됩니다. 벡터에다가 그 대를 크로스를 시켜가지고 연산을 하는 건데 저 결과는 벡터예요. 저 결과는 벡터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똑같이 정의가 되는데 단지 이제 앞에 있는 대리 미분 연산자다.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EX 보면은 이제 X 성분이 YG 빼기 GY 이렇게 되죠. 그죠? Y 성분 ZX 빼기 XZ 돼 있고 XYZ 사이클릭으로 저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아까 봤던 입실론 IJK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회전, 벡터의 어떤 벡터의 컬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주어진 점에서 벡터장 V가 회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이제 컬 V고 다이버전스는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주어진 점에서 벡터장 V가 얼마나 출입을 하느냐 소스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게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죠. 대학교 1학년 미적분 기본 과정에서 아마 다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 그 상권에도 나와 있는 맥스웰 방정식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컬과 다이버전스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쿨롱의 법칙이고, 이게 자기 홀국자 없다는 거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게 그 전자교도 법칙이죠. 이게 지금 세 번째 식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다이버전스가 뭐예요? 소스에 대한 거죠, 소스. 이 전기장이 그 점 주변으로 얼마나 출입을 하느냐. 출입을 하는 게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기 전하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흘러가면, 강물이 흘러가는 공간을 이렇게 임의의 가상 공간을 잡아서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 그 가상 공간으로 유입되는 강물량과 빠져나가는 강물량이 똑같죠.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계산하면 쌤쌤이에요. 그런데 0이 아닌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물에서 샘이 솟아나는 거. 샘이 솟아나는 거 그 샘 주변에 임의의 공간을 잘 잡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계속 생겨나는 게 있으니까 0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얘기고 두 번째도 이제 비슷한 거. 세 번째 보면은 우변이 보면은 자기장 B가 자기장이에요. E가 전기장이고 자기장이 시간에 대한 편미분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은 그 주변에 전기장 회전하는 전기장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저게 이제 발전기 원리죠. 발전기를 돌릴 때 저걸로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 암페어 법칙인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그 전기장의 시간에 따라 변하게 J가 이제 그 전류인데 이게 전류가 있으면 주변에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이제 암페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면은 다이버전스와 컬이 기본적으로 맥스웰 방정식에 저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분이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한 것에다가 이제 다시 다이버전스를 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미분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뭐 밑에 쓴 거는 이거는 그냥 벡터 아이덴티티고 항등식이고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델 제곱 파이가 0인 거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 만약에 이제 그 시간에 대한 1차 미분함수가 있는 게 저게 슈레딩거 방정식의 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 있으면 저게 이제 대표적인 고전적인 파동 방정식이고 그래서 라플라스 연산자도 자주 등장하는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 좀 고급 기법인데 이건 이제 역학에서 고급 기법인데 영화 어라이벌 외계인 나오는 거 이게 아마 한국말로는 컨택트라고 저기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페르마의 정리라고 이게 그 공기에서 물로 빛이 들어갈 때 어느 경로를 선택하느냐 여러 가능한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자연이 선택하는 경로는 시간이 최소로 걸리는 경로도 이게 페르마의 정리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어떤 그 실제 경로가 나오는 거는 뭔가를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된 게 이제 그 실제 경로입니다. 이게 그 해변 구조대의 원리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이제 하얀 쪽이 뭐냐면은 이게 해변이에요. 해변이고 파란 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A에 지금 구조대가 있어요. B에 지금 그 조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야 육지에서는 뛰고 바다에서는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다른 거죠. 이 빛도 마찬가지. 빛도 공기 중에 움직일 때랑 물 속에서 움직일 때랑 이게 매질이 다르면은 그 진행 속도가 달라서 이제 꺾이는 건데 해남 구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버게 생각해서 헤엄쳐서 가는 경로가 길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육지에서 많이 뛰고 해변으로 헤엄쳐서 가는 길은 좀 작아야 되는 그런 경로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적당한 경로, 그게 이제 그 최단 경로고 빛이 꺾이는 것도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쫓아가느냐, 우리가 그 결국 물리를 한다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아는 거거든요. 고전력하게 하는 게 어떤 물체를 뭐 내가 던졌는데 임의 시간 뒤에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그 공간의 궤적을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한 건데, 그럼 점에 있던 물체가 선비로 어떻게 가느냐, 어떤 궤적을 따라가느냐라는 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경로를 따라갈지 저런 경로를 따라갈지 가능한 모든 경로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자연에서 구현되는 경로, 저기 이제 빨간색 시선으로 표현된 저 경로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저게 이제 저 경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해밀턴의 원리라고 하는데, 실제 경로는 이제 요 값을 최소로 만드는 경로다. 저 값을 최소로 만드는 경로를 구하면은 저게 운동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T가 운동 에너지, U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 한 거를 시간으로 적분을 한 저 값을 최소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T 빼기 U를 이제 보통 라그랑지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뉴턴 역학을, 이건 이제 조금 다르게, 여기 이제 x 다시라고 위에 점을 찍은 건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거예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저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 역학은 앞에서 봤을 때 시간과 위치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그 추상적으로는 위치와 속도 내지는 위치와 운동량, 속도에다 질량 곱하면 운동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 내지 위치와 운동량이라는 추상 공간에서 물체의 어떤 추상적인 궤적을 그리는 걸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이렇게 그 나중 상태로 이니셜에서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어떤 경로를 갈 거냐, 가능한 모든 경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운동 방정식이 취하는 경로는 그 앞에서 봤듯이 그 라그랑지안을 그러니까 그 라그랑지안 적분한 걸 최소로 만드는 그 경로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많은 경로를 다 움직여 봐가지고, 움직여 봤을 때, 그러니까 아주 그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경로를 이렇게 다 조정을 해봤을 때, 다 조정을 수학적으로 하는 거죠. 다 조정을 했는데 그 앞에서 봤던 그 적분값을 최소로 하는 루트가 있으면은 그게 운동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라그랑지안이 이제 중요한 값인데, 이게 그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지는 거고, 위치 에너지 보통 일반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라그랑지안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미분, 위치와 속도의 함수로 이제 주어집니다. 개의 모든 동력 정보를 담고 있는 함수고, 그래서 요거를 적분한 값을 이제 작용 액션이라고 불러요. 액션. 그것이 시간에 대한 미분을 액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작용을 작용이 이렇게 있고 라그랑지안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작용을 이제 최소로 만드는, 엄밀하게 극값을 만드는 건데, 뭐 로컬하게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최소가 되도록 하는 최소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 그것이 운동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최소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이제 그걸 구하는 게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에요. 저게 이제 저 적분, 액션의 변화, 액션의 델타라는 게 이제 변하는 거죠. 미세하게 변화시켰을 때 그 변화를 최소로, 그 변화가 0이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최소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만족되려면 이런 라그랑지안이 저런 방정식, 저런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정이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입니다. 복잡하죠. 라그랑지안을 위치 변수 xi로 미분을 한가 빼기 라그랑지안을 속도로 미분한 걸 다시 시간으로 미분해요. 속도로 미분한 걸 다시 시간으로 미분한 게 이제 같다. 저게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저거를 풀면 바로 운동 방정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xi라고 하는 게 그냥 공간에서의 그냥 공간 좌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또 일반화된 좌표에 대해서도 저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이 대단히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된 좌표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그냥 직교 좌표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라그랑지안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죠. 고전역학적으로 그거 빼기 포텐셜 에너지라면 저렇게 라그랑지안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속도로 미분하면 저게 이제 그 x 제곱, xi 제곱, xi 닷 제곱을 미분하니까 그냥 mxj만 남죠. j를 미분하면 저게 이제 x 다시 속도니까 거기에 질량 곱하면 운동량이 되죠. pj가 이제 운동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그랑지안을 그 위치 좌표 xj로 미분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앞에 있는 운동 에너지는 x 좌표가 없고 지금 xj가 들어가 있는 게 포텐셜 에너지가 x의 함수이기 때문에 u만 미분하게 되죠. 그래서 u만 미분하는데 이게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로 미분하는 게 힘과 관계가 있어요. 저게 사실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죠. 저게 포텐셜 에너지 정의입니다. 미분해서 힘이 되는 거, 그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 부호는 음수고. 그래서 이거를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에 저기다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F가 첫 번째 F죠. F가 PI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되는 거예요. PI를. 이게 그 FnMA가 되는 거죠. 그죠? FnMA를 운동량으로 쓰면 저게 저렇게 되죠. P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힘이 된다. 저게 이제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을 풀면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스프링, 아주 간단한 시스템인데 이 스프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역학적으로 기술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냥 무식해 F는 MA 쓰면 F가 얼마고 F는 마이너스 KX고 뭐 그 K가 스프링 상수고 그러면 이제 저렇게 운동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F는 MA 가속도가 얼마고 가속도를 구해서 직접 F는 MA라고 쓰면은 F는 가속도니까 이게 X 더블 닷이 시간 2번 미분이니까 가속도죠. 그래서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F가 뭐 탄성력 마이너스 KX다. 그렇게 놓으면은 이제 저 방정식을 구하는데 그거를 라그랑지안을 쓰면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그랑지안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x 닷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kx 제곱 2분의 kx 제곱으로 나오거든요. 탄성 에너지가.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가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각각의 값이 이렇게 됩니다. 라그랑지 x를 넣으면 마이너스 kx고 저게 사실 힘이죠. 힘. kx가 그죠? 힘이고 그 다음에 x 닷으로 미분하면 mx 닷 저게 이제 운동량이 되고 그래서 저거를 대입해 보면은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 나오면은 이게 똑같은 운동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간단하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는 추가 있는 이거는 뭐 사실 간단하니까 그냥 쓰면 저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세타에 대한 거 세타는 위치가 아니 저건 이제 길이 단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화된 좌표의 대표적인 물리량인데 각도가 그래서 이거도 마찬가지로 라그랑지를 쓰면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 빼기 저렇게 이제 주어지는데 이거를 세타라고 하는 일반화된 좌표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세타 닷에 대해서 다시 미분하면 이제 이거는 뭐 간단한 미분이죠. 코사인은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하고 그죠? 그래서 저거를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 결과를 얻습니다. 이 결과를 얻는데 여기서 세타가 저 각도가 굉장히 작으면 사인 세타 값을 세타로 근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똑같은 그 방정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기술할 때는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기법을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물리의 정석에서 1권에서부터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1권에서부터 3권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걸 계속 서스킨트가 강조하느냐 요 기법을 계속 써먹겠다 그 얘기죠. 앞으로 계속 시리즈 되더라도 그리고 이게 어쨌든 고전역학을 세련되게 라그랑주가 저기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대혁명기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누구야? 라부아지에가 저기 그 세금 징수원으로 있다가 이렇게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 때 잡혀가가지고 너 이 새끼 민중의 고혈을 짜먹는 나쁜 세금 징수원 간부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날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라그랑주가 이제 그 라부아제를 궁형하겠다고 그때 이제 했는데 실패하고 이제 결국 그 처형을 당하는데 그거를 보고 라그랑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 라부아제 목을 베는 거는 순간이지만 저런 머리를 프랑스가 다시 얻으려면 100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하여튼 그 프랑스가 그러니까 고전역학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에서 굉장히 프랑스는 굉장히 엘러건트하던 나라, 엘레강스한 나라죠. 엘레강스한 나라. 고전역학을 수학적으로 아주 엘레강스하게 만든 겁니다. 뭐 영국의 해밀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 기법이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 요런 기법들이 이제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 뭐 저기 이제 라플라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거치면서 고전역학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발전해요. 19세기 푸앙카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기 일본에도 보면 포아손 브라켓이니 뭐 이제 그 이상한 것들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뉴턴 역학을 가지고 이것저것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많이 해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들이 상대성 이론이나 나중에 양자역학 이런 데도 이제 그런 기법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입자 물리 가지고 뭔가 계산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라그랑지안입니다. 라그랑지안을 써야 돼요. 라그랑지안을 쓰면은 모든 논문의 출발이 라그랑지안이에요. 라그랑지안이 뭐냐? 그것만 나오면은 그 뒤로는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되거든요. 라그랑지안에 어떤 항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스킨2도 이제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라그랑지안 포멀리즘으로 물리를 기술하는 게 얼마나 우아하고 강력한지 그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요걸 이제 보면은 라그랑지안을 그 위치 그냥 좌표로 미분하면 저게 이제 저게 운동량에 대한 그 미분이 나오죠. 저게 이제 힘에 해당하는 거고 라그랑지안을 그 속도 일반화된 속도로 미분하면은 그게 이제 운동량이 나오고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일반적으로 일반의 좌표 Q와 Q 다스 함수인데 라그랑지안 Q로 미분하면은 운동량의 시간 미분 저게 사실 힘이죠.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을 그 일반화된 속도로 미분하면 운동량이 나오고 이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그랑지안을 시간으로 미분해 보면은 라그랑지안이 Q와 Q닷의 함수기 때문에 저걸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저거는 이제 그러면은 그 Q에 대한 변화와 Q닷에 대한 변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돼. 이변수 함수니까. 그래서 Q로 미분하다가 Q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 Q닷이 붙고 Q닷으로 미분하다가 Q닷을 다시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Q 더블 닷이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미분의 연쇄 법칙인 거죠. 연쇄 법칙?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저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저 첫 번째 dl dq 항을 여기 이제 dt dl dq 닷으로 집어넣으면 저렇게 되고 이거를 잘 보면은 요걸 한 곳에 그 시간 미분을 하나로 빼내면은 그 dl dq 닷 q 닷의 전체에 대한 미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게 이제 그 연쇄 법칙이죠. 앞에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미분의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죠. 그걸 이제 거꾸로 쓰면 이제 저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 항이랑 제일 앞에 걸 넘겨버리면 저렇게 되죠. 저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 물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시간 전체로 미분했는데 0이 나왔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은 이게 불변량이에요, 불변량. 변하지 않는 양이니까 왜 이게
좋은 양, 변하지 않는 양을 중심으로 세상을 기술하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수학적으로는 상수니까, 시간의 상수니까 적분할 때 편해. 미적분할 때 편해요. 그죠? 적분할 때 변수가 복잡하면 적분은 어렵습니다. 근데 상수면 적분 밖으로 다 튀어나올 수 있죠. 미분한 모조리 세르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상수, 저 뜻이 시간에서 미분한 양이니까 저게 시간에 대한 상수라고 했어요. 가로 안에 있는 양이. 그래서 저거를 이제 새로운 양으로 이제 정의하고 싶은 겁니다. 저걸 이제 H라고 하고, 이제 해밀토니안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 직계좌표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질량이 m인 경우 생각을 해보면은, 저값이 이제 저렇게 되니까, 이 앞에 있는 항이 뭐냐면 운동 에너지 2배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이죠. mv 제곱인데 그냥 x v니까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 2배가 되니까 저거를 잘 보면 해밀토니안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죠.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으로부터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그랑지안을 일반화된 속도로 비우면 운동량이 나오는데 그 운동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서 더한 다음 라그랑지안을 뺀다. 그렇게 정의된 양이 시간에 대해서 불변이다. 상수다. 그걸 해밀토니안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해밀토니안은 위치와 운동량의 함수입니다. 라그랑지안은 위치와 속도의 함수이고 해밀토니안은 위치와 운동량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고, 해밀턴 방정식이 요건 이제 위치와 운동량의 함수이고, 라그랑지안은 위치와 속도의 함수이고, 카테시안 좌표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밀토니안을 위치로 미분하면은 이게 이제 운동량의 시간에 되면, 그러니까 힘과 관계 있는 양이 나오고, 해밀토니안을 운동량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밀토니안은 위치와 운동량의 함수인데 저거를 위치로 미분하면은 운동량에 다시 되고, 운동량으로 미분하면 위치의 시간 다시 나오고, 라그랑지안은 위치와 속도의 함수인데 속도로 미분하면 운동량이 나오고, 위치로 미분하면 속도의 시간 변화가 나오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3권의 그 제목이 특수상대성 이런 거 고전장론인데,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특수상대성 이런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그걸 빙자해서 이제 고전장론 얘기를 쭉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서스킨트의 의도는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결국 그 현대적인 양자장론까지 가겠다. 그리고 그분이 저기 스트렝스 티어리 끈이론의 그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마 그쪽까지 여력이 되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움직이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세상을 보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움직인다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 있고, 그 등속 운동이라고 하죠.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가속 운동이죠.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가 특수 상대성 이론, 속도가 변할 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 용어에서는 특수가 어렵고 일반이 쉽죠. 우리 일상 언어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디 이제 강연을 갔는데, 상대성 강연을 갔는데, 강의 순서를 특수 상대성 이론 먼저, 일반 상대성 나중에 줬어요. 근데 그 오거나이저 하시는 분이 순서가 잘못된 줄 알고 일반 상대성 이론 먼저 내시는 거예요.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거 나중에 하자고. 근데 우리 일상 용어는 그런데 물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가 쉬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한정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특수라고 하는 게. 일반, 제너럴라이즈 됐다. 이거는 보통 어렵습니다. 물리에서는 제너럴라이즈 됐다는 게 항상 어려워요. 스페셜이 더 쉽고. 그래서 상대성인도 스페셜이 쉽고 제너럴이 어려워요. 보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 저건 이제 아주 단순화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쉬워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왔고, 그래서 Theory of Relativity를 보통 이제 그냥 우리말로 옮길 때 상대성 이론, 그냥 relativity라고 하면 상대론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저희 제안이고, 특수 상대성 보통 저렇게 씁니다. 풀로 쓰면 Special Theory of Relativity라고 써요. 줄여서
줄여서 스페셜 렐러티비티 SR이라고 쓰는데, 그럼 저건 그냥 특수 상대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반 상대성 이론 이제 제너럴이 붙습니다. 저렇게. 그 상대성 이론의 원조는 갈릴레오예요. 갈릴레이가 두 책이 돼요. 저걸로 이제 종교 재판 받은 1633년에 쓴 책입니다. 1633년. 저게 원래 저 책을 왜 썼냐면은 밀물과 썰물의 움직임을 지구 자전과 공전의 콤비네이션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쓴 거예요. 원래 목적은. 근데 우리가 알기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원인은 지구 자전과 공전의 콤비네이션이 아니죠. 중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목적은 안 맞는 거였어요. 원래 목적은 안 맞는 거고, 저게 이제 사막으로 이루어진 건데 연극처럼 돼 있는 거죠. 사막인데 밀물 썰물이 이제 사막에 나오고, 1막 첫째 날 하루 이틀 사흘 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첫째 날 제 1막에서 나오는 게 이제 천체관, 프톨레마이오스가 오르냐, 코페르니쿠스가 오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 지구의 자전, 셋째 날이 공전인가 이제 그래요. 근데 저 때도 이제 지구가 지구가 자전하면 왜 우리가 그걸 모르겠냐, 이런 반론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과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반박한 게, 지구가 회전하면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왜 못 느끼냐. 그럼 만약에 이제 사과가 떨어지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면 사과가 떨어질 때 서쪽으로 치우쳐서 사과가 떨어져야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박을 하는데, 그 둘째 날에 논박을 하는 그 논거가 이제 이거죠. 움직이는 배 안에서 공을 위로 던지면, 그러면은 배가 움직이니까 공이 위로 갔다가 배 뒤로 떨어지느냐, 이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똑바로 아래로 떨어져.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의 이제 원조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관성좌표계에서 정지 상태와 운동 상태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그 운동은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그 안에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이 배가 움직이는지 정지했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갈릴레오의 논리고, 저게 상대성 이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성좌표계는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좌표계, 관성의 법칙, 관성이라는 거를 발견한 게 갈릴레오죠. 그러니까 이제 관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에서는 물체가 움직이려면 얘가 가지고 움직이려면은 접촉에서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줘야 운동이 일어납니다. 힘을 떼면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갈릴레오는 이제 사고 실험으로 여러분 이제 빗면 구슬 굴리는 실험이 있죠. 빗면을 수평으로 놓으면은 굴러내린 구슬이 끝까지 굴러간다. 마찰이 없다 가정하면. 그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외부에서 힘이 없더라도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걸로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을 혁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갈릴레오 운동관에서. 그게 이제 관성의 발견이고, 그거를 오마주한 게 뉴턴의 이제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애는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 그게 적용이 되는 좌표계. 외력이 없을 때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좌표계가 관성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관성 좌표계가 서로 등속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배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배가 움직이는지 지구가 움직이는지 이런 건 서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차가 서로 이렇게 움직일 때 내 기차가 움직이는지 상대편 기차가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등속 운동은 속도의 변화가 없는 운동인데, 속도는 시간과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원운동은 크기는 일정해도 방향이 자꾸 달라지는 운동이 원운동이죠. 원운동은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버스가 코너를 돌아가면은 바깥으로 힘이 쏠리죠. 그러면 정지해 있는 사람이 정지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관성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 운동은 등속 운동이 아닌 거예요. 회전하는 좌표계는 관성 좌표계가 아닌 겁니다. 운동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힘이 작용해서.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관성좌표계들 사이 관계에 관한 이론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서로 등소가 운동하는 두 좌표계 사이 관계에 관한 이론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특수하냐, 무엇이 스페셜하냐면 이제 등속 운동이 특수한 운동이에요. 정지 상태, 운동 상태를 구분할 수 없고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운동, 이어서 스페셜이고, 등속 운동, 가속 운동이 특수한 경우죠. 가속도가 0인,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니까. A 가속도가 0이라는 거, 가속도가 특수한 경우. 반대로 얘기하면 가속 운동은 등속 운동이 일반화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속 운동에 대한 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4권, 물리의 점수 4권이 아마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책이 될 텐데, 그 상대성 이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세상을 볼 거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라 그랬는데, 이 똑같음의 기준, 똑같은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뭔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이제 고전역학에서 갈릴레오 이후에 19세기까지의 고전역학에서는 그 똑같음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시간 공간, 그 현상이 일어나는 백그라운드 시간 공간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유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광속이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물리 방정식도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광속이 달라지는 거는 저거는 너무나 사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탔는데 바쁘면 걸어 올라가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 봤을 때 그 위에 걸어가는 사람의 속도는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속도에다가 그 사람 걷는 속도 더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에스컬레이터 올라타가지고 내가 스마트폰을 켰어요. 거기서 빛이 나오죠. 그럼 밖에 있는 사람 봤을 때 그 빛의 속도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속도에다가 정지 상태의 광속이 더해진 거냐. 그냥 고전역학을 그대로 적용하면 당연히 속도가 더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광속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운동 상태에 따라서. 저렇게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어요. 거기에 따라서 방정식,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맥스웰 방정식도 그럼 거기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요거를 뒤집은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시간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속이 바뀌면 안 되고 물리 방정식이 바뀌면 안 된다. 똑같음의 기준이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저 장한 일을 해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바뀐 두 가지 기준, 저게 이제 특수상대성의 두 가지 가정이죠. 모든 관성좌표에서 물리법칙이 같다. 모든 관성좌표 광속이 똑같다. 저게 이제 두 가지 가정입니다. 물리법칙이 불변한다는 게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그러니까 19세기, 이게 특수상대성이 1905년 나왔으니까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이제 에테르라는 게 있어가지고 19세기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전자기학, 전기자기가 전자기로 통합이 되고 전자기파를 발견한 거고, 빛이 전자기파 일종인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맥스웰, 그 유명한 맥스웰이 맥스웰 방정식 만들면서 알게 된 게 그거예요. 그럼 빛이 전자기파라면 어쨌든 전기와 자기가 수직으로 콤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파동으로 진행하는 게 전자기파인데, 파동이면 고전적으로 매질이 있어야 되죠.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우주 전체에 에테르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쫙 깔려 있고, 맥스웰 방정식은 그 에테르가 정지한 좌표계, 에테르 정지 좌표계에서 정확하게 성립하는 방정식이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 운동한 좌표계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이 바뀌어요. 운동한 좌표계에서는 그 광속도 바뀝니다.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뒤집은 거죠. 에테르 따위는 없다. 에테르 따위는 없고, 맥스웰 방정식은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모양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법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법칙이 수학적인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그것이 움직이는 좌표계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면은 그게 무슨 물리법칙이냐 이런 거죠. 이게 정말로 자연을 기술한 올바른 물리법칙이라면 관성좌표계들 사이에서는 물리법칙의 모양이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나이브하게 물리법칙은 당연히 관성좌표계들 사이에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 주장이고, 또 아인슈타인이 이제 저때 그 맥스웰, 그러니까 전자기학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스터디가 돼 있었고 맥스웰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성은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광속불변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지한 사람이 본 이제 광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C라고 쓰죠.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가 속도 V로 달리면서 뭐 시속 100km 달리면서 전조등을 켰어요. 그러면 운전자가 봤을 때 광속으로 진행하는데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이게 과연 C 더하기 V로 보여야 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그냥 C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를 타고 광속으로 날아가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광속으로 날아가면서 옆에 있는 광속으로 날 빛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17살 때인가 했던 사고 실험이죠. 내가 광속으로 날아서 옆에 있는 광속을 보고 빛을 보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빛이 정지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옆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같은 속도면 정지해 있으니까 빛도 그러면 빛이 정지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전자기학의 조예가 나름 있어서 자기가 아는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어디를 봐도 빛이 정지한 좌표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서는 빛이 정지해 있다는 것이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거죠. 성립 안 하고 빛은 이 경우에도 그냥 빛으로 간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이제 우리 일상적인 직관하고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결합을 한 게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자,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정지한 좌표계가 저렇게 있고 움직이는 좌표 프라임이 붙은 좌표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정지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좌표가 속도 V로 라지 V로 저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이제 광속이 이제 빛이 C로 이렇게 광속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전적인 갈릴레오의 그 상대성 이론에서는 속도가 더해지죠. 속도가 더해지는데 아인슈타인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광속을 보거나 정지한 사람이 광속을 보거나 항상 광속은 광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 dt라는 시간 동안 C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되니까 C dt가 되겠죠. 저거를 거리로 표현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죠? dx, dy, dz 제곱에서 루트를 씌운 게, 그러니까 위에 거는 dt라는 시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 그 다음 아래쪽 루트는 그 공간을 피타고라스 정리로 측정한 거리가 되겠죠. 저 값이 그 프라임이 붙은 좌표계에서는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하실 거예요. 프라임이 붙은 좌표계에서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풀면은 저게 이제 그 지금 정지 좌표계에서는 지금 파란색에서 여기 c dt 제곱 dx dz 제곱 한 게 제로가 되고, 운동하는 좌표계에서는 프라임이 붙은 좌표에 대해서 똑같이 이게 제로가 성립을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c가 똑같다는 거예요. c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자 이제 간단하게 해서 x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 v로 움직이는 프라임 좌표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빨간 점의 좌표가 프라임이 붙었을 때 x 프라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간 t 동안에 그 프라임 좌표가 vt만큼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프라임 정지 좌표계에서 봤을 때 빨간 점 x 좌표는 x 프라임 더하기 vt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갈릴레오 변환식에서는 t 프라임 시간이 바뀔 리는 없잖아요. 고전역학에서 시간은 그냥 시간이죠. 똑같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가고 x의 좌표가 x가 x 프라임 더하기 vt니까 x 프라임 x 빼기 vt가 됩니다. 움직이는 좌표하고 정지한 좌표에서 이런 관계가 있고 y하고 z는 변화가 없죠. 이게 갈릴레오의 그 상대성 이론에 따른 좌표 변환입니다. 정지 좌표, 움직이는 좌표 사이 관계예요. 이게 되게 그냥 산수로 나오는 거죠. 산수로. 그래서 여기서 이거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dt 프라임이 dt가 되고 dx 프라임이 저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v 프라임,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관측한 빨간 점의 속도, v 프라임이 dx 프라임 dt 프라임이죠. 저게 어떻게 되냐면은 dx dt 빼기 v니까 이제 v 빼기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정지 좌표계에서 바라본 속도 빼기 좌표계가 움직이는 속도를 뺀 거다, 그 얘기죠. 저게 우리 경험에 맞는 거죠, 그죠? 내가 움직이는 속도를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뭐 옆에 다리 건너 움직이는 자동차 보면은
내가 움직이는 속도를 빼준 느린 속도가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우리 일상하고 잘 맞는 변환식이에요, 저게. 이게 갈릴레오의 변환식인데 어떤 한계가 있냐? 만약에 아인슈타인 이론이 맞다면 그러면 CDT 프라임 제곱 빼기 DX 프라임 제곱하고 CDT 제곱 빼기 DX 제곱 같아야 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맞다면 뭐 Y하고 Z도 있는데 그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고 DT하고 X만 계산해 보면 여기다 다 때려넣어요. 저거 갈릴레오 변환식을 다 때려넣으면은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돼. 그냥 이거는 뭐 완전 제곱하는 거니까 해보면은 이렇게 V 제곱 DT가 있고 2V dx dt 저런 항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C dt dx 제곱 이거하고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변환식으로는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새로운 어떤 시공간의 관계가 광속이 일정한 그런 관계를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저게 틀렸다는 게 저게 틀렸고 시간하고 공간이 t하고 x가 좀 더 복잡하게 얽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보자는 거죠. 지금 요거는 우리 상권에 나와 있는 유도 과정하고는 좀 다르. 이게 그냥 보통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책에 있는 거는 이제 굉장히 서스킨트의 아주 고급진 논증 방법이고, 이게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냥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시간도, t도, t'도 atbx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원래 갈릴레오에서는 t'이 그냥 t였는데,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t'에도 뭔가 x에 관계된 뭔가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문자가 4개 나왔어요. A, B, M, N 이렇게 문자 4개가 나옵니다. 4개의 문자를 풀기 위해서는 4개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점 이동하는 속도, 원점 이동하는 거는 이제 x 프라임 움직이는 좌표가 0인 게 움직이는 좌표의 원점이죠. x 프라임이 0이 될 때 보면은 그때 x 프라임이 0인 걸 만족하는 게 뭐냐면은 속도 v죠. x하고 t 좌표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 조건이 지금 x 프라임 0에서 보면은 저게 이제 마이너스 m분의 1이 됩니다. m하고 n의 관계가 이제 v로 저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t 프라임, dt 프라임 제곱은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되죠. 제곱하고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dx 프라임 제곱은 저 전개하면 무식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때려 넣어요. 여기다가 저기 빨간색 식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은 자 요렇게 됩니다. 자 dt 프라임 제곱 dx 제곱 여기다가 지금 전개한 걸 다 때려 넣으면 프라임이 붙지 않은 좌표로 다 표현이 되죠. 빼기 이렇게 dx 프라임 제곱에도 쓸 수 있고, 그럼 이제 프라임이 붙지 않은 dt dx 남고 이제 개수 a, b, m, n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모아보면 dt 제곱 dx 제곱에 대해서 모아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저런 이제 dt dx 저런 항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cdt 제곱 cdx 제곱 빼기 dx 제곱이 되려면 얘가 1이 돼야 되고 얘도 1이 돼야 되고 얘는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3개의 방정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하나 방정식이 있었죠. 원점 이동하는 속도. 그럼 식이 4개, 문자가 4개니까 이거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연립 방정식. 4원 2차 연립 방정식. 네,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쭉 풀면, 이건 제가 직접 예전에 저기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직접 풀어준. 네, 열심히 풀면은 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B 값이 이렇게 나오고, A 값도 이렇게, 여기서 감마라는 팩터가 이렇게 나와요. 1 나누기 루트 1 빼기 V제곱 나누기 C제곱. 이 감마가 중요한데, 상대성에서 특수상대에서 감마가 항상 나오는데, 이 감마의 특징이 뭐냐면은, 분모가 보세요. 분모가 1 빼기 들어가 있죠. 1 빼기 들어가 있으니까 분모는 1보다 작아요. 분모가 1보다 작으니까 전체는 1보다 커요. 감마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지 V가 0일 때, 라지 V가 0이면 전체 1이죠. 라지 V가 0이 아닌 값을 가지면은 감마 값이 1보다 커져요. 그 다음에 라지 V가 C에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전체 값은 무한대로 커집니다.
감마 값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감마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도 써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돼. m하고 n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t 프라임이 그냥 t가 아니라 감마가 붙고 그다음 x 성분이 저렇게 들어가 있어요. 복잡하게. x 프라임에도 감마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렌츠 변환인데 갈릴레오 변환하고 비교해보면 로렌츠 변환이 이렇게 좀 복잡해졌어요. y와 z는 똑같고. 근데 잘 보면 달라졌는데 약간 모양도 비슷해요. 비슷해서 이게 이제 감마가 이 값으로 정의되어 있고, 이걸 만족하도록 저 개수를 잡으니까 당연히 이거 만족하고, 로렌츠 변환에서 C를 무한대로 보내면, C가 무한되면은 감마가 1이죠. C가 무한되면 분모가 1이니까 감마가 1이고, 그 다음 C가 무한되면 T'에서 Vx 나누기 C제곱 저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C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갈릴레오 변환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환식이, 로렌츠 변환식이 갈릴레오 변환식을 자신의 특수한 경우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레오 변환식 우리 경험하고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물리학이 발전하는 게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새로운 게 나오면 옛날에 우리가 잘 작동했던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없던 걸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옛날에 잘 작동한 시스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잘 작동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시스템에 어떤 특수한 경우로 포함을 시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리학이 발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인식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뭔가 새로운 더 넓은 세상에 극히 제한된 일부 영역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쁘게 이제 행렬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4x4 행렬로 쓰면 행렬 계산이 이게 행렬 곱하기가 이게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이제 저기 왼쪽에 변환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좌변에 프라임이 붙은 거 ct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x 뮤 프라임으로 한꺼번에 쓰고, 그다음 여기 가운데 있는 4x4 행렬을 L 뮤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라임이 붙지 않은 4개 좌표를 이렇게 x 누라고 쓰면은 요걸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아인슈타인 컨벤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뉴 그리스 문자 누가 반복되니까 누에 대해서는 썸메이션입니다. 그게 이제 저게 썸메이션 되어 있다는 게 행렬 곱하기 규칙이죠, 저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에다가 열을 1, 2, 3, 4 가면서 x누에 그 행을 1, 2, 3, 4를 매치시켜서 곱해서 더해라. 그 말이죠. 이게 행렬 곱하기를 수학으로 표현한 게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식의 행렬을 L 뮤뉴라고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성이 이루어져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고전역학에서는 시간하고 공간이 별도로 놀았는데, 그래서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도 t하고 xyz가 따로 놀았죠. 근데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 공간이 따로 놀 수가 없고, 시간 공간에서 하나의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시간까지 포함한 4차원 시공간에서 기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환된 좌표에서 보면은 자, CT하고 이제 X를 봤을 때 프라임이 붙은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자, CT 프라임은 저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X 프라임이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CT 프라임하고 그 프라임이 붙은 좌표는 어떻게 축을 잡냐면은 CT 축, 그러니까 CT 프라임 축은 X 프라임이 0인 값들의 집합이죠. X 프라임을 0으로 넣어요. X 프라임이 0이 되면은 X가 VT가 될 때, X가 VT가 될 테니까 T는 V분의 X가 될 때죠. V분의 X. 그 양변의 C를 곱하면 CT가 V분의 CX가 될 때예요. 마찬가지로 X 프라임 축은 어떻게 되냐면 T 프라임 0이 될 때죠. T 프라임 0이 될 때. T 프라임 0이 되는 건 T가 C 제곱분의 VX가 될 때입니다.
그럼 CT가 V분의 CX가 될 때죠. 그래서 잘 보면 기울기가 하나는 V분의 C고 하나는 C분의 V예요. 서로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니까 이게 같은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같은 각도로. 그 속도가 더 커지면 이게 더 이렇게 기울어지죠. 더 기울어지다가 V가 C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45도로 올라가죠. V가 C가 되면. V가 C가 되면 CT는 그냥 X가 됩니다. 45도 각도. 저게 이제 빛이 날아가는 궤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론적으로 속도를 더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자, X 정지 좌표계에서 빨간 점을 기술한 게 XT, 그 다음에 속도 V이고, 프라임이 붙은 좌표계에서 속도 V로, 라지 V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기술하면 X 프라임, T 프라임, V 프라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변환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렌츠 변환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프라임이 붙은 좌표계에서 빨간 점의 운동을 이제 보면 이렇게 dx 프라임이 저렇게 되고 dt 프라임이 저렇게 되고, 감마는 v만의 함수니까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프라임이 붙은 속도 dx 프라임 나누기 dt 프라임 해보면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dt 위아래 dt로 나눠보면은 이제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지금 이게 복잡해 보이죠? 분자를 보면 스몰 v 빼기 라지 v니까 분자는 갈릴레오식의 속도 더하기예요. 근데 분모가 조금 복잡해졌다 이거예요. 분모가. 저게 이제 정확한 셈법이라는 거죠. 정확한 셈법인데 C제곱이 커지면은 분모가 1이니까 갈릴레오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 V가 0.9C, 광속의 90%. 그러니까 빨간 점이 지금 오른쪽으로 광속의 90% 날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 V가 마이너스 0.9C라고 하는 건 이 프라임 붙은 좌표계가 왼쪽으로 광속이 90%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대편으로, 물체의 반대편으로 광속이 90% 날아가고 있고, 물체는 내 반대편으로 광속이 90%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광속이 180%를 봐야 되죠. 180%를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변환식에서 넣어보면 180%가 분자가 그렇고, 분모는 저 속도 곱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181%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1을 더해서. 그럼 저렇게 되면은 저 값은 항상 일반적으로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광속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값을 가져도. 그 광속보다 쓴 속도의 조합이 상대 속도의 조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자 V가 C일 때 저 빨간 점이 빛이란 얘기죠. 빛이 날아가는 거를 움직이는 좌표,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넣어보면 그냥 C가 나와요. 여기다가. 분자만 생각하면 C 빼기 V인데 분모에 저런 놈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그냥 C가 나와요. 놀랍게도. 진짜 광속은 어디서 봐도 C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내가 라즈베가에서 내가 광속으로 날아가는 거죠. 내가 광속으로 날아가면서 물체를 보면은 C가 나와요. 둘 다 광속일 때, 이거는 뭐 약간 이제 극한을 써서 하면 이것도 이제 결국 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좌표계에서나 광속이 불변이 되도록 우리가 시공간 좌표를 찾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광속이 불변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좌표 변환식을 찾은 거니까. 만약에 그거를 만족하는 좌표 변환식을 수학적으로 구할 수 없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구상했던 이론은 세상에 없었겠죠. 없었는데 이런 솔루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세상은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광속이 이렇게 불변이면 이제 동시성도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기차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는데 이제 앞뒤에서 불꽃이 번쩍 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한가운데로 올 때, 자, 차 안에 관측된 두 불빛이 동시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정지한 사람, 기차가 이렇게 속도 움직이고 있는데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자, 광속이 고전적으로 더해지면은, 자, 광속이 이렇게 뒤에서 출발한 빛이 뒤에서 출발하는데 기차가 이렇게 앞으로 움직였죠. 그럼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차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출발한 빛은 C 플러스 V가 됩니다. 그죠? 속도가 더해지고 앞에서 출발한 빛은 이동거리가 짧아지는 대신에 속도가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C 더하기 V로. 그래서 차 밖에 관측자기도 동시에 도착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동거리가 달라지는 대신에 기차가 움직이니까 이동거리가 달라지는 대신에 속도도 광속도 달라지기 때문에 고전적으로는 광속도 달라지니까 동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만약에 광속이 똑같으면은 이동거리는 달라지는데 광속이 똑같으니까 동시적이지 않죠. 동시적이지 않습니다. 앞쪽 불빛이 먼저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 상태에 따라서 똑같다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성이 달라지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정지좌표계에서 위치가 다른데 같은 시간에 불이 번쩍한 거예요. 그죠? 위치가 다른 데서 번쩍했지만 같은 시간에 이렇게 그 관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움직이는 좌표계, 정지의 동시성이 있는데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는 이게 파란색이 좌표축이고 그러면 움직이는 좌표계의 동시성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기울어진 축에서 이 x 프라임에 평행한 점들의 집합이 프라임 좌표계에서의 동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시성이 다르죠, 지금.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는 동시성이 달라진다. 그 다음 포벡터.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시간 제곱한 거랑 공간 제곱한 거, 여기서 그냥 C를 1로 놨을 때 편의상 시간 제곱한 거랑 공간 제곱한 것의 차이가 항상 똑같다는 걸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dt 제곱, dx, dy, dz 제곱 저값이 이제 ds 제곱이라고 했을 때 저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아인슈타인 생각인데 프라임이 붙어도 저값이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이제 고급스럽게 저렇게 쓰겠다는 게 에타 뮤뉴, dx 뮤, ds 누. 그래서 에타 뮤뉴는 이제 그 4차 행렬인데 이렇게 그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플러스 1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실 이거 뒤집어도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dt 제곱 플러스 dx 제곱이 아니라 dt 제곱 빼기 dx 제곱 빼기 dy 제곱 빼기 dz 제곱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에타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어떤 컨벤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데 이 서스킨트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쪽으로 시간 좌표가 마이너스인 걸로 이렇게 잡는 컨벤션을 썼어요. 요걸 이제 메트릭 재기 이제 뭐 계측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봤듯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 시간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물리량은 4차원 양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원 벡터, 성분이 4개인 벡터를 4벡터라고 하는데 4벡터 중에 이제 콘트라 베리언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반변 벡터라는 건데 저게 이제 저런 식으로 인덱스를 위에 쓴 거, 알파라고 위에 쓴 게 저기 알파 베타 감마 그리스 문자는 저렇게 성분이 4개입니다. 보통 시간 성분을 제로로 써요. 그 다음에 공간이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제로 1, 2, 3으로 가는 거 그리스 문자로 저렇게 많이 쓰고 뭐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벡터알로 써가지고 시간 성분, 공간 성분. 그 다음에 코베리언트라고 하는 이거 공변 벡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인덱스가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관습상 저렇게 시간 성분의 부호를 바꿔서 써요. 그리고 이 미분 연산자 대열은 그 d 알파는 이게 파셜 그 ddx 알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x 인덱스가 아래쪽에 붙어 있는 놈을 그 델 기호를 쓸 때는 그 첨자가 위에 있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분했을 때 미분하고 남은 것이 아래쪽 위쪽이 곱해져 가지고 뭔가 양을 만드는데 아래쪽을 미분하고 남으면 위쪽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 미분 연산자는 보시면은 이게 그 콘트라 베리언트인데 그 모양은 그런데 이제 시간 성분이 음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미분 연산자는 보통의 벡터하고 이렇게 인덱스가 뭐 위쪽 아래쪽 같더라도 이제 시간 성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베리언트 하라는 거는 이거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아까 봤던 매트릭 계측 텐서를 이용해 가지고 계측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 쓸 수가 있는데 이건 G라는 것은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에타 보통 에타 뮤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저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상수인 거죠. 상수인 거 저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저 G 뮤뉴가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 저걸 이제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다는 거고 공변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뭐냐면은 이 그냥 4벡터라고 해서 4벡터가 사실 벡터의 지위가 되려면은 좌표 변환을 했을 때 좌표 변환 특별한 규칙에 따라서 변해 사실 4벡터라는 지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자 V 프라임 그 V 알파라고 하는 4벡터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새로운 좌표 움직이는 좌표로 바꿨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변환하느냐면은 저렇게 dx 프라임 알파, dx 베타, v 베타 저런 규칙에 따라서 변환하는 것을 콘트라 베리언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dx 뮤에 대한 토탈 데리버티브도 이제 저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콘트라 베리언트고 코베리언트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인덱스가 아래쪽에 있는 거는 dx 베타, dx 프라임 알파, v 베타 저런 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코베리언트로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분이 4개가 있다고 해서 4벡터가 되는 게 아니라 4벡터가 되려면은 상대성 이론의 좌표 변환에 따라서 항상 이 규칙에 따라서 변환을 해야 그래야 4벡터로서의 지위가 주어집니다. 저게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 아무거나 4벡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트라 베리언트는 이제 이런 규칙에 따라서 프라임이 위에 있는 거 dx 프라임 dx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는 거 코베리언트는 인덱스가 아래쪽에 있는 건데 이거는 그 dx 프라임 이런 식으로 붙은 거 이게 서로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저 관계를 만족을 해야 4벡터 하나는 콘트라 베리언트 하나는 코베리언트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텐서가 있는데 텐서는 인덱스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건데 이것도 인덱스가 위에 있는 게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덱스가 텐서가 뭐냐면은 텐서는 벡터를 일반화한 거예요. 벡터가 뭐라고 했어요?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죠. 벡터는 방향도 있다고 그랬어요. 방향이 있다는 건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방향은 성분이 있다는 건데 텐서는 뭐냐면은 성분에 다시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엑셀 생각하세요. 엑셀 표를 딱 그리면은 그러면은 그냥 칸 하나의 숫자죠. 그게 스칼라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짜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 1, 2, 3, 4, 5교시 월요일로 쭉 이렇게 1교시부터 쭉 적죠. 그게 벡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요일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그러면 1교시 과목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 과목, 화요일 과목, 수요일 과목 성분에 다시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덱스가 2개, 저게 랭크라고 하는데 랭크가 2개인 텐서는 이해하기 쉬워요. 3개인 거는 뭐 3차원으로 확장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도 상대성에서 텐서라고 하면은 이 인덱스에 따른 변화가 이제 그 2, 1 텐서라고 랭크 3 인덱스가 3개니까 근데 무조건 첨자가 3개고 성분이 저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해서 텐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값들이 위 첨자는 콘트라 베리언트하게 변해야 되고 아래 첨자는 코베리언트하게 변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텐서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3차원 불변량을 우리가 3차원에서는 3차원 불변 그냥 길이죠. 길이. 이 막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뭐 쓰면은 지금 이 길이가 이거 그냥 2차원만 썼는데 이 길이가 변화가 없어요. 아까 좌표를 바꾸더라도 성분은 달라지지만 길이 자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 성분을 제곱한 것이 좌표 변환의 불변인 양입니다. 3차원에서 저런 게 이제 그 유클리드 공간이죠. 공간 성분을 제곱한 것이 변하지 않는 공간. 그게 유클리드 공간인데 4차원에서는 아까 봤듯이 이 값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차이가. 더한 게 제곱해서 더한 게 아니라 시간 성분 제곱해서 뺀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성분의 제곱한 것과 공간 성분 제곱한 것의 차이가 4차원 불변량이에요. 이제 이은 걸 로렌츠 불변량이라고 이런 거 민코프스키 시공간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저 차이가, 제곱의 차이가 프라임이 붙어도 일정 유지해요. 저게 아인슈타인이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 시작할 때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잘 보면은 저게 코베리언트하고 콘트라베리언트가 결합을 해야 불변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베리언트와 콘트라베리언트 차이가 뭐예요? 시간 성분의 부호가 달랐죠. 시간 성분의 부호가 달랐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벡터 곱을, 스칼라 곱을 만들었을 때 저런 조합이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돼서 4차원 불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벡터 A가 벡터 B가 있을 때 저 조합 A 알파 B 알파, 저거 알파는 이제 썸메이션이에요. 아인슈타인 컨베 썸메이션이니까 A0 B0 빼기가 되고 이제 A B가 되는데 요 값이 로렌츠 불변형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은 프라임이 붙은 값을 계산해 보면 A 프라임 알파 B 프라임 알파 계산해 보면 여기 A 베타의 A 프라임은 A는 콘트라 베리언트죠. 그러니까 프라임이 위에 있고 언프라임이 아래에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코베리언트이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프라임 붙은 게 아래에 있고 프라임 붙지 않은 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X 프라임 알파가 위아래 똑같고 그럼 저게 없어지죠. 남는 게 뭐냐면은 dx 뮤 dx 베타가 남습니다. x 뮤하고 x 베타를 미분하니까 저거는 뮤하고 베타가 같을 때만 1이죠. 다르면 제로고. 그래서 델타 베타 뮤. 델타 값은 제 인덱스가 같을 때 1이고 다르면 제로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a 뮤 b 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결과가 뭐예요? 프라임이 붙은 조합하고 프라임이 붙지 않은 조합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로렌츠 불변형이에요. 이 로렌츠 불변이 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위에 붙은 거는 콘트라 베리언트하게 변해야 되고 인덱스가 아래쪽에 붙은 코베리언트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규칙대로 변하지 않으면 저 조합이 불변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물리에서 불변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값이 성분이 그냥 4개가 있다고 해서 포벡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표 변환했을 때 이 규칙을 따라서 변하는 양이 포벡터가 되고 그래서 그 포벡터를 코베리언트, 콘트라베리언트 섞어야 4차원 불변량이 된다는 거. 그 값을 가지고 세상을 기술해야 이제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매트릭을 쓰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A 알파, B 알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시간 성분만 부호가 바뀌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G 알파 베타 둘 다 콘트라 베리언트로 올려 쓰고 둘 다 콘트 베리언트 올려 쓰고 개수만 G 알파 베타 음수인 걸로 저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첨자 올림, 인덱스 레이징, 로어링을 하는데 이렇게 G 알파 베타 A 알파, B 알파를 G 알파 베타, A 알파, B 베타 쓸 수 있는데 저거를 A 알파, B 베타 인덱스를 서로 바꾼 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저렇게 G 알파 베타, B 베타 그러면 G는 매트릭 텐서나 인덱스가 밑에 2개 있고 B의 인덱스는 위에 있는데 저게 매트릭과 결합을 하면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트라 베리언트 코베리언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트릭 텐스를 이용해서 코베리언트를 콘트라 베리언트 바꿀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G 알파 베타 인덱스 위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인덱스를 올릴 수도 있고, 뭐 G 알파 베타는 이제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상대론적 운동 법칙, 상대성이 이제 중요한 결과 중에 시간 팽창인데. 저게 이제 아까 ds 제곱이 저게 이제 그 불변량이죠. 불변량이니까 지금 그냥 뭐 움직이는 좌표 그 dt하고 dr로 쓰고 d타워는 뭐냐면 정지한 좌표. 내가 정지해 있을 때의 정지해 있으면은 원점에 정지해 있으면은 dr 위치 좌표가 세로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끝에 d타워 제곱은 정지한 사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dt하고 dr은 움직이는 사람의 좌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기 지금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좌표를 지금 갖다가 놓고 쓴 거예요. 그럼 d타워 제곱이 저런 식으로 되니까 저걸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d타워하고 dt 사이에 감마의 관계가 있습니다. 감마. 그래서 dt는 감마 d타워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d타워는 내가 그냥 정지해 있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인데
DT는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에요.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감마는 1보다 크다 그랬죠. 감마는 1보다 큽니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의 DT, 시간 간격이죠. 미세한 시간 간격이 정지한 나의 D타우 시간 간격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으니까 나는 원점에 가만히 있고 시간 타우만 흘러가는데 나의 시간 D타우가 이겁니다. D타우 간격이 이거예요. 근데 DT는 뭐냐면은 지금 움직이니까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는 DT의 시간 간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겁니다. 시간 간격이. 시간 간격이 더 크다는 게 뭐예요? 시계가 늦게 간다는 거예요. 1초의 간격이 다르다는 게 1초의 간격이. 그래서 정지한 사람의 시간 간격이 이게 D타우죠. 내 시간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내가 관측하기로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간격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넓어지니까 DT하고 D타우 차이가 나고 그 정도가 감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16초가 지났는데 날아가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 6초밖에 안 지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시간 팽창,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나의 시간 간격하고 움직이는 시간 간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는 자, DT하고 DX 프라임 저렇게 주어졌는데 길이를 잰다는 거는 시간이 동시에 어느 같은 순간에 그 공간의 차이를 보는 거죠. DT 프라임이 0이 될 때 운동하는 좌표의 동시를 보였다는 거예요. 길이를 잰다는 게. 그래서 DT 프라임이 0인 값을 구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DX 프라임에 넣어보면은 결과가 이제 이렇게 돼요. 원래 값보다 감마만큼 작아져요. 감마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 길이가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픽적으로 보기에는 직관적으로 사실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진행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그 D타우를 이제 그 고유 시간이라고 프라퍼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정지좌표의 시공간 간격이죠. 고유 시간.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 값은 그 시간 팽창을 주는 거. 그러니까 정지한 좌표계에서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래서 고유 시간으로 잰 속도가 이제 그 있는데 우리가 이 움직이는 그 물체의 궤적을 잴 때 T하고 R로 이제 재는데 근데 이 파란 선을 따라가는 그 입장, 움직이는 물체 입장,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자기의 시간, 고유 시간으로 그냥 진행하는 거잖아요. D타우로. 그래서 이 D타우를 가지고 재는 속도, 그것이 이제 그 U라고 합니다. U. DR을 재는데 DR이 이제 움직이는 좌표의 파란선 움직이는 좌표의 속도를 재는데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 시간을 그 내가 관측한 움직이는 좌표 시간 DT로 미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D타우 고유 시간으로 미분한 값으로 뭔가 속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DR을 D타우로 미분한 값이 중요한 값인데 미분하려면은 저기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R은 T 함수니까 DR을 DT로 미분하고 DT를 다시 D타우로 미분합니다. 근데 DT는 감마 D타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V 감마가 돼요. 왜 이 값이 중요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DR DT를 하더라도 DR DT가 성분이 4개겠죠. DR DT도 성분이 4개인데 성분이 4개라고 해서 무조건 4벡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DR은 그냥 4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DR은 아까 봤듯이 로렌츠 변환하면. 근데 T도 변환하잖아요. 복잡하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런 조합은 4벡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D타우는 어느 좌표계에서 똑같은 값이죠. 항상 정지좌표계에서 쓰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DR D타우는 4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서 DR D타우 값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4벡터가 그냥 자동적으로 만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U라고 쓰고 날아가는 입자의 시간으로 측정한 속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운동량은 고전적으로 속도에다가 질량 곱한 거니까 상대론적인 운동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MU, 감마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for velocity를 이렇게 그 DT는 감마 D타우를 이용해서 DR D타우로 정의를
해서 이제 그 U를 디타로 미분한 값, 성분에서 감마 C하고 V가 되는 요거 이제 4 빌라스트리하고 여기에 질량을 곱한 걸 이제 4 모멘텀 4차원 운동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상대론적인 에너지를 이 고전역학적으로 이렇게 그 힘 방향으로 해준 일을 저런 식으로 힘 방향으로 위치를 적분해주면 이제 이제 해준 일이 되고 저게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가 되는데 저거를 잘 해보면 운동 에너지 차이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상대론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까 봤듯이 이제 운동량이 감마 MV로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복잡해져. P가 이제 V의 복잡한 함수가 되는데 이거를 여기 이제 보면은 저기 VMDV, 그러니까 MV를 운동량을 V로 적분하면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적분이. 그럼 똑같은 짓을 해보자는 겁니다. 운동량을 이거를 이제 그 V로 적분하니까 이걸 양변을 미분해 보면 우변이 복잡한 V 함수니까 이렇게 V에 대한 미분, 루트 분모 들어가 있는 것에 복잡한 이제 미분이니까 저런 식으로 2분의 3승 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냥 이렇게 저건 뭐 미분 합성함수 미분하면 나오는 거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기다 때려 넣고 이제 적분을 해보면 저거는 뭐 고등학교 정도면은 적분할 수 있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T가 운동 에너지가 감마 MC 제곱 더 빼기 MC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감마 MC 제곱이 T 더하기 MC 제곱. T가 운동 에너지고 그러면 MC 제곱이 정지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토탈 에너지가. 그래서 이거를 4 모멘텀으로 보자면 4 모멘텀이 아까 봤듯이 M 감마의 CV가 되고 토탈 에너지가 그 방금 봤지 감마 MC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P가 MU인데 요거는 그 이제 그 앞에 성분을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가 감마 MC 제곱이니까 그 운동량의 시간 성분은 에너지가 되는 거야. 운동량 4차원 운동량의 시간 성분 에너지고 공간 성분은 보통 운동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 P 운동량을 4차원 제곱을 해보면 저렇게 저으면 P 알파 P 알파 저 값은 4벡터를 코베리언트 콘트라베리언트 섞은 거니까 저거는 4차원 불변량이죠. 4차원 불변량인데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M 감마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V 제곱인데 이게 감마 제곱이 뭐 1 빼기 C 제곱 V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저게 마이너스 MC 제곱이 되고 여기서 지금 이쪽 에너지 관련된 걸로 풀어서 써보면은 마이너스 E 제곱 C 제곱 더하기 P 제곱이 되니까 이거를 조합해보면 이제 이런 관계가 나요. E 제곱 P 제곱 C 제곱 M 제곱 C 4제곱.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P가 0일 때 운동량이 0일 때 그럼 정지에 있다는 거예요. 정지했을 때 에너지가 MC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맥스웰 방정식이 자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기장은 전기 소스가 있을 때 그 단위 전하량 받는 힘 그 F를 Q로 나눈 값이 E인데 E를 보통 저렇게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보통 이런 식의 그 어떤 벡터장의 그 컬로 표현을 합니다. 그 아까 봤듯이 컬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하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벡터 A가 시간에 대한 그 의존성이 있을 때는 전기장이 이제 저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전기장이 생긴다는 게 저기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파이하고 벡터 A를 이제 파이는 스칼라 포텐셜, A는 벡터 포텐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을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를 4차원적으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A뮤를 가지고 그러니까 스칼라 포텐셜이 시간 성분이 되게 그래서 A0가 되게 A0는 파이 스칼라 성분 스칼라 포텐셜 그 다음에 공간 성분은 벡터 포텐셜 저렇게 4차원 4벡터 4 포텐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식인데 이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로 지금 전기장 자기장을 쓴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쭉 지금
벡터 E, 정기장을 성분으로 쓰면 EX를 저 그대로 써보면은 그레디언트 파이니까 저게 이제 그 X 성분의 1이 이제 X죠.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A0, 그 다음 빼기, 그 다음에 A를 시간으로 요약하니까 저게 D0, A1이 되죠. 부호가 바뀐 거는 이게 미분 연산자는 이게 인덱스가 위에 있는 게 시간 성분이 마이너스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부호가 바뀐 거고.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벡터로 쓴 거를 성분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EX와 AZ가. 그 다음에 자기장도 성분으로 써보면 이건 이제 이렇게 되죠. 빼기 조합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1, 2, 3 빼기 3이 2는 3, 1 빼기 1, 3, 3은 1, 2 빼기 1, 2, 1 이런 식으로 사이클릭 1, 2, 3 사이클릭으로 이렇게 그 전기장과 자기장 성분을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로 성분을 풀었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장 텐서라는 걸 이제 도입합니다. 필드 텐서라고. 요게 이제 그 4차원 그 포텐셜로 만든 조합이에요. A 뮤뉴, 그 D 뮤 A 누 빼기 D 누 A 뮤. 저게 뮤뉴 인덱스 빼기니까 뮤뉴 인덱스를 바꾸면 부호가 뒤집어져요. 저게 엔타이 시메트리를 가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면은 저게 인덱스를 바꾸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같은 건 다 제로예요, 저게. 근데 아까 봤듯이 우리가 이제 전기장, 자기장 성분을 저렇게 써봤으니까 이거를 지금 그 쭉 써보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요. F 뮤뉴에다가 뭐 1, 0, 0, 1, 0, 2, 0, 3 대입을 해보면은 저값이 이제 EX와 EZ가 됩니다. 필드 그 장텐서에. 그 다음에 F1, 2는 BZ, F1, 3은 마이너스 BY, F2, 3은 BX가 돼요. 그러니까 이 F 뮤뉴를 왜 도입했느냐? 그냥 EX와 EZ를 전기장, 자기장을 벡터 포텐셜로 저렇게 복잡하게 성분을 쓸 수 있는데 그 별개로 쓸 수 있는데 F 뮤뉴를 도입하면 F 하나로 지금 전기장, 자기장이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인덱스가 두 개니까 저거는 아마도 2차원 행렬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F0, 1, 2, 3은 E, 1, 2, 3이니까 F0i는 EI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F1, 2, 그러니까 시간 성분이 있는 건 F에 시간 성분이 있는 거는 전기장이구나. 그 다음 공간 성분만 있는 거 1, 2, 1, 3, 2, 3 요거는 자기장이죠. 자기장인데 보면 1, 2가 3이고 1, 3은 마이너스 2고 2, 3은 1이잖아요. 요게 이제 입실론 IJK죠. 1, 2는 1, 2, 3이 되고 2, 3은 여기 1, 3은 이제 3, 1, 2가 되니까 1, 3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뮤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2차원 4x4 행렬로 쓸 수가 있는데 성분 0, 0, 0, 1, 0, 2, 0, 3, 그 다음 1, 0, 1, 2, 1,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F0가 들어가는 거는 전기장이고 그 다음에 1, 2, 1, 3, 2, 3은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대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F 뮤뉴가. 전기장과 자기장 한꺼번에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F 뮤뉴에. 보면 대각선은 다 제로죠. 왜냐하면 0, 0, 1, 1, 2, 3, 3은 인덱스 같은 거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바꿀 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제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지금 제로이라고 1, 0,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부호가 반대죠. 이게 엔타 시메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EXYG 전기장, 자기장이 저런 식으로 분포했다. 전기장은 시간 성분에 들어가 있고 자기장은 공간 성분에만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F 뮤뉴고. 그래서 자 프라임이 붙은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그러면 전기장, 자기장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아까 봤듯이 이게 그 로렌츠 변환식이죠. 로렌츠 변환 행렬이 됩니다. 변환 행렬인데 이 F 뮤뉴도 아까 봤듯이 파셜 데리버티브하고 A 뮤 4벡터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콘트라 베리언트한 텐서예요. 콘트라 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저게 프라임이 붙은 좌표가 이런 식으로 변환할 겁니다. 좌표 변환, 그죠? 그래서 저거를 따라서 써보면은 자 여기 이제 E 프라임 Y를 봅시다. E 프라임 Y가 뭐냐면은 F02죠. 제로투를 계산해 보면은 L0 알파, L2 베타에 F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썸메이션입니다. 중복되는 인덱스니까 썸메이션을 해보면은
그 상대성 이론에서는 저게 이제 성분이 저렇게 쭉 겹치는 거 일일이 맞춰가면서 풀어 써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해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정지좌표계에서 전기장이 없었어요. 정지좌표계에 전기장이 없고 정지좌표계에 자기장만 있었다. 정지좌표계에 자기장만 있는데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이게 전기장이 되는 겁니다. 이 변환식이 의미하는 게 정지좌표계에선 Z방향에 전기장이 있었는데 그게 움직이는 애한테는 Y방향에 전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좌표계 순수한 자기장이 전기장 성분을 갖는다. 이 변환식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고, 일단 맥스웰 방정식 아까 이제 그 보여드렸던 요게 있는데 이거를 상대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뮤제로 엡실론 제로 그거 다 빼고 일단 귀찮으니까 그 뭐 나중에 맞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우변이 0인 거 이거 호모지니어스 한 게 두 가지가 있고 우변이 0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변이 0이 아닌 거 인호모지니어스 인 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되게 이제 복잡해 보이고 서로 아무런 관계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필드 장 텐스를 이용하면 요거를 비앙키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비앙키 항등식. 그 다음에 밑에 인호모지니어스 한 거는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장텐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와 이거는 상대론적으로 장텐스 도입해가지고 보니까 맥스웰 방정식이 그냥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J는 전류 밀도,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그 세기를 나타내는 양인데, 여기서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방정식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요걸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근데 풀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F 뮤뉴를 정의대로 풀어서 저렇게 돼요. 저렇게 6개 항이 나오는데 이거 잘 보면은 얘랑 같아요. 앞에 라운드 D뮤, D누, D누, D뮤, A 알파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부호가 반대죠. 저도 캔슬 됩니다. 이거 두 개도 똑같아요. 캔슬입니다. 얘 두 개도 캔슬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F 뮤뉴가 뭐든 상관없이 그냥 이게 저런 식으로 정의된 엔타이 시메트릭한 텐서면은 이 조합은 무조건 0이 돼요. 물리적 의미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0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다가 그럼 이 값이 과연 저기 맥스웰 방정식으로 돌아가느냐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뮤에 1을 넣고 뮤뉴 알파에 1, 2, 3을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1, 2, 3 여기 인덱스 1, 2, 3을 넣어봅니다. 1, 2, 3을 넣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성분별로 지금 F 미뉴에 성분별로 다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dx, bx, dy, by, dz, bz 이게 0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분 쓴 게 뭐냐면 다이버전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앙키 항등식에서 인덱스가 1, 2, 3일 때는 첫 번째 델 B가 0이라고 하는 맥스웰 방정식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0, 1, 2 시간 성분 하나 포함하는 걸로 인덱스를 넣어가지고 비앙키 항등식에 넣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 풀어서 이게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보면은 뭐냐면은 자기장 B의 Z 성분을 T로 미분한 거랑 그 다음 컬 E의 Z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1, 2일 때 하나가 시간 성분이고 두 인덱스가 1, 2일 때는 세 번째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럼 2, 3을 넣으면은 X 성분이 나올 거고 보나마나. 그러니까 저기 인덱스에 가능한 조합을 넣어봤을 때 이 호모지니어스한 맥스웰 방정식이 그냥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저게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 삼아 인덱스 넣어가지고 쭉 맞춰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인호모지니어스 맥스웰 방정식은 요건데 우변이 0이 아닌 거. 요게 과연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F 미뉴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지금 이 표기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그 메트릭 텐서를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잡았을 때 요렇게 되는 거고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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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때는 저 표현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이 방정식도 전류 밀도 저값도 사실 부호가 좀 달라지고 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누 값이 0일 때, 누 값이 0이면은, 누 값이 0일 때, 누 값이 j, 뭐 1, 2, 3 아무거나 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누가 0일 때 넣으면 d뮤, f뮤 제로인데, f뮤 제로는 아까 봤듯이 시간 성분 하나 있으면 전기장이에요. 그죠? 그 전기장에 대한 공간 미분을 더한 거니까 저게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냥 다이버전스. 그리고 우변은 J의 시간 성분이니까 마이너스 로가 되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다이버전스 E가 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확인이 됐죠. 누가 0일 때 저 방정식을 보면은 그냥 쿨롱의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누가 공간 성분일 때는 보면은 이렇게 뮤가 시간일 때랑 공간일 때랑 이렇게 나눠서 또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F 시간일 때는 전기장이고 공간일 때 자기장이니까 아까 봤듯이 입실론 IJK, BK가 되죠. 그러면 저거를 잘 조합해 보면은 이게 EJ를 T로 미분한 거는 그냥 이거는 그 전기장을 시간으로 미분한 거고, 입실론 IJK에 DI에 BK를 한 거는 뭐냐면 저게 이제 컬이죠, 컬. 컬한 것의 J번째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변에서 그 J누의 그 공간 성분이니까 JJ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맥스웰 방정식의 그 J번째 성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인호모지니어스 맥스웰 방정식을 라그랑지안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요거도 이제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기법이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를 이제 할 수 있는 서스킨트가 여기도 공을 많이 들였죠. 그래서 그 제안한 라그랑지안이 이제 이겁니다. 이게 아마 책에서 부호가 약간 좀 다를 거예요. 이게 그 책에도 보면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 조합을 라그랑지안으로 제안을 해서 이제 쭉 풀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그랑지안을 F민요, 저 조합을 풀어보면 저렇게 되고,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 저렇죠. 저거 위에 쓴 거는 아까 봤듯이 그냥 뭐 입자 하나의 좌표에 대해서 쓴 건데, 저거를 필드 장으로 저렇게 확장을 한 거예요. 장으로 확장을 하면은 xi가 x뮤가 되고, 그다음에 뭐 dt의 dxi 다시 이제 저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것을 다시 미분하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 항역이 이제 첫 번째 항에 해당한 거고, 저기 첫 번째 항역이 두 번째 항에 해당한 거고, 그러니까 필드로 인덱스가 있어서 복잡하지만 인덱스 붙은 거를 그냥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저게 자연스럽게 이제 저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표기법을 좀 간단히 바꿨으면 d뮤 D의 d뮤 A 누를 dA 누로 빼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 라그랑지안에 대해서 이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때려 넣으면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면 요거 이제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d뮤 A누로 미분하는 거예요. d뮤 A누가 여기 이제 있는데 이거는 미분을 하면 이게 지금 썸메이션이기 때문에 뮤뉴에 대한 썸메이션이죠. 전부 다 썸메이션이에요. 다 썸메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같은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d뮤 A누로 미분하면 앞에 것도 나오고 이 뒤에 것도 사실 똑같은 거죠. 누뮤니까 순서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또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곱하기가 같은 게 두 번 나오는데 앞에도 사실은 뭐예요? 인덱스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는 이것도 우리가 바꾸기 나름이죠. 위에 거 아래 거 있는 거 아래 거 위에 거 바꿨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d뮤 A누 빼기 d누 A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마이너스 F 뮤가 돼요. 저 복잡한 것이. 그러면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풀려면 이것을 다시 d뮤 한 거죠.
이것을 다시 D뮤한 게 저게 이제 저 세 번째 식의 첫 번째 항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D뮤 F 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빼기 항은 되게 쉽죠. 빼기 항은 A 누로 미분할까 J누만 남습니다. J누. 그래서 D뮤 F 뮤가 빼기 J누는 0이 돼서 아까 봤던 그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라그랑지안이 올바른 맥스웰 인호모지니어스 맥스웰 방정식을 유도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 시간을 맞췄네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안점을 둬서 봐야 될 게, 이게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기법을 장에 대한 라그랑지안 기법을 활용해서 맥스웰 방정식 전자계학을 상대론적으로 잘 기술할 수 있구나. 요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저자가, 먼 저자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요거하고 요 앞에 호모지니어스한 거, 그 비앙키 아이덴티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해하는 거다.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고급 기법을 이용해, 장론에 대한 고급 기법을 이용해서 상대론적으로 맥스웰 전자계학을 훌륭하게 기술했을 때, 원래 특수상대성 이론이 전자계학에 대한 이론이죠. 그죠? 움직이는 전기 동력학에 대해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책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 디테일한 거 오랜만에 봐서 되게 낯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책을 읽을 때 궁극적인 목표를, 이게 10장 내용이에요. 10장. 11장은 이제 거기서 해밀토니안 나오고, 이제 그 해밀토니안 기법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쭉 이제 있는데, 어쨌든 그건 여기 또 이제 그냥 사실 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요거를 이해하는데 좀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 이걸로 마칠게요.